적인 그 몇 달이 있었는데 1993년 12월부터 1994년 2월달까지 우리 와이프가 없을 때 저는 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내가 직접 경험했어요. 혼이 날아가고 백이 흩어진다. 이게 혼비백산이죠. 정신줄 났다 이 말이죠. 저는 그때 내가 어떻게 된지에 아무 관심이 없고 이 아이가 또 내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인생을 이 아이도 또 살게 되는 거 싶으니까 내가 너무 정신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잖아. 엄마가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지 다 했어.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모성애 호소도 해보고 와 여자도 무섭더라. 내가 그때 겪었잖아. 여자들이 정말 절망적이 되면 눈에 비는 게 없구나. 내가 이걸 그때 알아. 자기 자식도 안 보인다니까. 여유가 있을 때 자식 보이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암 걸리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내 중리산이 하는 딱 지경이 돼봐요. 자식도 귀찮다니까. 내가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이들에 신경 쓰고 하는 거. 그거 행복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야, 근데 그 절망적인 시간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 우연히 동굴을 만난 거야. 나도 이 연희처럼. 제 인생의 버들도령처럼 내 인생의 스승을 만나서 이분이 우리 와이프를 설득했잖아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아마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지 싶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봐라.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만났다니까. 그 버들도령이 막 상추 구해주는 것처럼. 그 아무도 아닌 이야기가 우리 와이프 마음을 돌이켰어요. 2달 동안 안 오던 여자가 그 말 딱 듣더니 이게 우리 개념에 없는 말이거든. 상도가 원래 나쁜 인간이라서 그렇게 산 게 아니고 환경이 그래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살았을 것이다. 원래 우리는 그죠? 물론 약간의 성격은 있겠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 없다니까. 어떤 환경에 밀리면 우리가 독한 사람이 되고요. 저는 어릴 때 사진 보면 정말 순박하게 생겼어. 착하게. 근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까칠하게 만들었다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고 이래요. 근데 그런 환경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실은 그런 환경 때문에 동전의 양면같이 전혀 다른 동굴난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계가 보이면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희망이 생기죠. 희망이. 저는 이제 지나고 나니까 물론 그 상황에서는 내가 너무 절망이고 앞이 안 보이고 그랬죠. 근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상황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34살 이전과 34살 이후로 내 인생을 딱 나누자. 제 인생은 딱 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34살 이전과 34살 이후. 세계 역사를 서양인들은 뭐라고 나눠요? BC와 AD로 나누잖아. BC가 뭐예요? 비포와 크라이스트의 약자야.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는 에노 도미나 이거 라틴어인데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눈다. 저하고 똑같아. 세계 역사는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도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그래? 어떤 그 알사탕으로 말하면 알사탕을 내가 구입한 순간 알사탕이 내게 온 순간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게 되잖아요. 근데 물리적 알사탕은 없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계속 만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번 월요일날 저는 전혀 모르는 어떤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어. 이 엄마가 네이버 검색을 했다네? 네이버 지도 검색을 했대, 그것도. 지도 검색에다가 뭐 부모 상담 뭐 이런 걸 떡 치니까 우리 연구소가 뜬대, 네이버 지도에. 우린 뭐 네이버 지도에 돈 주고 등록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어째 알았는지 우리가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등록돼 있어. 내가 진짜 그분들 가고 나서 검색해 보니까 일본으로 뜨더라. 네이버 지도에서 내가 있는 위치를 아나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부모교육 뭐 부모상담 이렇게 치면 내 주변에 있는 게 쫙 뜨는데 무슨 뭐 미술치료센터 뭐 이런 게 떠요. 달성이. 근데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하면서 뜨더라니까. 신기하다. 그 아줌마 그거 보고 전화를 한 거야. 우리 저 모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애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맨날 배 아파하고 오늘도 학교 못 갔다 하면서 상담하러 오겠다고. 그래서 저는 보통 때 같으면 내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은 저를 신뢰하고 권위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상담을 하지만 완전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짜배기 엄마는
내가 말해가 먹힐까 싶어서 내가 잘 이렇게 두렵거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라 했어. 그래가지고 월요일 밤인가 화요일 밤 왔다니까. 남편 됐고 두 분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아빠가 너무 애한테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아빠는 내가 볼 때 딱 이 엄마는 뭐 남편을 비난하는 거지 지금. 애가 아빠 잔소리, 폭풍 잔소리 때문에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고 기가 죽고 학교도 가기 싫고 막 너무 약하고 엄마 아빠는 강하고 이렇다 하면서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온 거야. 근데 아빠 딱 들어온데 보니까 내가 그게 아니야. 아빠 너무 순박해. 덩치도 크고 있잖아요. 얼굴 새카맣게 타가지고 뭐 바깥에서 일하나 봐. 그리고 인상이 너무 좋아, 순해. 내 같지 않아. 나는 뭐 벌써 생긴 게 벌써 까칠하고 막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아빠는 안 그렇더라니까. 그리고 막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내 눈에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아, 저 아빠가 꼭 내 같구나 이게 보여. 내가 알사탕을 먹은 거지 이게. 엄마는 분명 남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 남편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폭풍 잔소리를 하는 아빠의 마음이 보이는 거라. 어찌하든지 자기 맏아들이 그죠? 자기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잖아. 근데 이 아빠는 주로 나는 공부 때문에 공부 뭐 이렇게 아쉬움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들한테 이 아빠는 주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 똑바로 앉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폭풍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들으니까 그 아빠의 마음이 보여. 그 말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두 분 말을 딱 끊고 두 분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 분 마음이 같네요 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아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네요. 내가 출력장치 이야기를 해서 모니터와 프린트기가 있거든. 입력장치는 마우스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스캐너도 있고 이게 입력장치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출력장치는 가장 쉬운 출력장치는 모니터죠. 우리가 입력하는 대로 모니터에서 화면이 보여지니까. 또 프린트기도 출력장치예요. 그거는 종이에 인쇄를 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출력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우리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방법이 두 분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네. 어느 날부터 저는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내가 살아나니까 이게 보여. 두 분의 마음이 보이더라니까. 말은 부정적이고 서로는 이제 교육 방식이 다른 거지. 아내와 남편 사이는 항상 아이 키우는 교육 방법이 달라가지고 충돌하네, 충돌. 싸우고 막 이러죠. 근데 마음은 똑같아. 둘 다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 근데 내 말대로 들으면 잘 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하고 아빠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안 되고 그 너머에 있는 그죠? 다른 세계, 마음의 세계가 보여야죠. 이걸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으로 이야기하면 이데아의 세계라고 해요. 현상계와 이데아계가 있다고 플라톤이 말했거든요. 현상계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세계, 경험하는 세계, 말로 듣는 세계 이런 거죠. 근데 이데아계는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마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세계가 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그 눈을 우리가 바꾸고 딱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이 된다니까. 아이도 복이 돼요. 아이가 약하잖아요. 우리 부모하면 속상하죠. 그렇죠? 저는 우리 애가 맨날 맞고 놀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니까. 이래 좀 때려봐라 하면서 5살 때 우리 애한테 때리는 법도 가르쳐주고. 근데 애가 기질이 그렇지 않은데 뭐 가르친다고 되나? 맨날 맞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다 복이 된 거야. 우리 애가 만약 누구 때리고 맨날 손해배상하고 이래 돌아다녔어야 돼봐. 이 뒤집어 놓고 나면 그게 복이라니까. 우리 생각에는 퍼펙트한 아이를 기대하지. 친구한테 절대 괴롭힘 당하지 말고 막 응징해주고 오고 막 이런 거 기대하잖아. 그럼 맨날 병원비 물어주러 댕겨야 돼. 그러니까 강해도 문제고 약해도 문제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복이 되는 거야. 이걸 저는 연희가 버들더링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피 안의 세계와 차 안의 세계가 있다. 눈으로 보이는 그죠? 차 안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걸 읽어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도 내가 보기에 이 아이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단점이라고 보이잖아요. 내 눈이 문제야. 우리 아이는 자기만큼 최선을 다하면 잘 자라고 있거든. 근데 그 두 엄마 아빠한테 했어요. 월요일에 상담하러 온 엄마 아빠한테. 제가 볼 때 아이는 지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니까.
우리 학교 다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잖아. 근데 저는 그런 엄마를 강의 하나 만난 적이 있거든. 아이가 초3 때 뇌가 다쳐가지고 경대병원 중환자실에 2달 동안 있었어. 그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때 당시 자기 소원은 아이가 멀쩡하게 학교 가기만 해도 너무 좋겠다는 거야. 중환자실에서 그걸 간호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이 학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잖아. 어떤 환경이 되면, 어떤 조건이 되면 그게 아니라니까. 학교로 가기만 해도 감사한 거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 이제 심리학자들 이야기도 하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느낄 때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눈이 뜨이면, 이 다른 세계, 동굴 안의 세계를 보는 눈이 뜨이면 내가 아이한테 다른 말 할 수 있게. 그래서 제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듣다 보면 어느 날 아하 하고 이 개안하는 날이 와. 불교적으로 말하면 도노.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 중에 도노라는 방법이 있고 돈수라는 방법이 있어요. 돈수는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도노는 어느 날 갑자기 번뜩하고 깨닫는데, 근데 사실은 도노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도노와 돈수가 하나인 거죠. 뭘 들어야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거지, 아무 생짜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오진 않거든. 그러면요, 내가 아이를 대하는 게 달라진다. 너무 신기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다고 막 하소연하고 아빠 살려줘 하잖아. 근데 저는 저 안에서 다른 아이를 살리는 다른 마음이 나오더라니까. 너무 신기해요. 연애 버들도령에서 두 세계가 있다. 이걸 이제 설화 같지만 사실은 설화가 아니고 현실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엄마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 눈이 뜨이면 담대해진다니까. 아, 이것이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겠구나. 이렇게. 그러려면 이제 엄마가 먼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엄마가 먼저 이 다른 눈이 생겨야 되죠. 저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해보니까 신기하더라니까. 아니, 분명히 속상한 일이었어. 근데 나중에 그게 복이 됐어. 대표적인 게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그거 있잖아. 우리 애가 어느 날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대학교 4학년 때, 27살 때 저한테 카톡했어. 아빠 수저 뭐야? 아빠 뻔하면 흙수저지. 그때 막 최순실이 왜 삼성으로부터 말 지원 받아가지고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 가고 이랬잖아. 그게 막 드러나가지고 막 우리나라 20대들이 그때 헬조선이라고 했어. 이 조선 땅에서 지옥 같아서 백이 있어야 되고 막 이렇다는 거야. 요즘도 그런 거 많죠. 유명한 법무장관들 다 보면 자식들 막 스펙 쌓고 막 지랄하고 있잖아. 한동훈 조금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동훈도 그렇고, 뭐 또 교육부총리 이번에 임명됐다가 쫓겨난 나가리 된 그 김인철인가도 그렇고 다 그렇죠. 내라도 그렇겠어. 내가 그런 환경이고 내가 대학 교수고 이러면 우리 애 막 인턴 시키고 뭐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 욕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단지 그런 그게 없어서 속상한 거지. 그때 우리 애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나 한국당을 벗어나겠다고 생각해. 그때 헬조선 탈출해야 된다고 20대들이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27살 때 벼락치기 일본어 공부해가지고 일본 회사에 취직했잖아. 그때 우리 아이의 일지망은 뭔가 하면 일본의 ANA 항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애는 막 세계 여행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항공사 승무원하고 싶다는 거야. 박창진 꼴 날락하는 거야. 그때 걱정됐다니까. 근데 마침 진짜 박창진 대한항공 땅콩 향사태가 터졌잖아. 그 전에 우리 애는 진짜 항공학교 갈락했다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호주에 있는 그 조종사 학교, 또 저 미국에 가면 저 뭐야 오리곤주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학비가 엄청 비싸. 1년에 $10,000 넘어. 그리고 우리 형편이 내가 못 보냈잖아. 근데 박창진 땅콩 대한항공 땅콩 향사가 딱 터지고 나서 우리가 포기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일본 가게 되면서 일본의 ANA 항공을 지원한 거야. 근데 떨어졌잖아 또. 지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그때 내가 그 항공사 됐으면 지금 실업자 될 뻔했다 하면서. 코로나 오는 바람에 항공사 다 문 닫고 막 난리가, 구조조정하고 막 난리가. 이상하다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떨어진 거 속상한 일이잖아. 지나고 나서는 그게 복이 된다니까? 인생이 이런 거예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NA 떨어졌다. 두 번째 또 뭘 지원했는데 일본의 유명한 제약회사를 지원했어. 뭐 이런 일본에 하여튼 일본에서 사원들 대우가 제일 좋은 제약회사야. 거기 지원했는데 또 떨어졌다. 세 번째 지원했는 데는 딜로이트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독일의 유명한 그 컨설팅 회사예요. 우리 경영학과 나거든. 딜로이트 컨설팅 일본 법인이 있어.
거기 지원했다. 거기도 떨어졌어. 세 번이나 떨어지고 네 번째 간 데가 오릭스 주식회사라고. 뭐 그 회사로 말하면 우리나라 SK처럼 큰 회사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그 크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죠. 거기 갔다. 그런데 그게 전화위복이었잖아. 거기 가는 바람에 애가 때려치우고 한국에 들어갔다. 지가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업무가 이제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맡았는데 신입사원이지만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부서에 회장 직속 부서에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에 사고 파는 일을 이제 하는 거라. 한국 기업 입장을 듣고 일본 회사에 전하고 일본 회사 입장을 한국 기업에 전하고.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 자기가 열심히 한국 기업 입장을 전하고 이랬는데 사고 파는 일 결정할 때는 본사가 지 말 듣는 게 아니고 로펌에 가서 자문을 구하는 거야.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래가지고 산업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애가 열받은 거야. 아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때리치고 들어온 게 하나고. 그래가 로스쿨 가겠다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1년 만에 사표 내고. 이번에 들었는데 며칠 전에 내가 들었어. 우리 애한테. 며칠 전에 통화는 우리 애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해서 아빠하고 통화하거든요. 이번에 뭐라 하는가 하면요. 사실은 아빠 내가 왜 그만뒀는가 하면 이런 이유도 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지가 간 회사는 오릭스라는 회사는 막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막 한국에 인재 3명을 딱 뽑아갔다고 막 그때 신문에 나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막상 가보니까 이 오릭스라는 회사는 일본의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회사라는 거야. 유명한 그 아까 말한 그런 유수한 회사도 있고 그런데 우수한 애들 다 가고 여기는 어중빙빙하다는 거야. 그런 애들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일한다는 거야. 어쩐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애한테 막 대우를 잘하더라. 도쿄에 오피스텔도 공짜로 주고요. 또 일본어를 더 잘하라고 원어민 과외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원어민 과외도 공짜로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 알고 보니까 자기 회사에 들어온 일본의 대학 출신들은 아주 우수한 엘리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죠? 애매모호한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일해보니까 자존심이 팍 상한 거야. 자기는 그래도 한국에서 명문대 SKY 출신에다가 자기 자부심이 있고 막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때려치웠대. 나 이건 처음 들었어. 이런 요소들이 섞인 거죠. 근데 그게 복이 된 거잖아. 지가 만족하는 괜찮은 회사들 갔으면 일본에 눌러 앉았을 수도 있어. 일본에 눌러 앉았으면 나는 애 얼굴 6개월 뭐 1년에 한 번 벌떡 말똥이야. 지금만은 애 보고 싶어가지고 막 도쿄에 갔잖아. 길 찾아서 막 물어 도쿄까지. 근데 나는 바빠가 갈 수가 있나 일해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밀려서 4번째 지원한 회사에 갔는데 그게 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애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애를 사실 세뇌시켰거든. 법률가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서울법대를 가고 싶은데 내가 학교를 못 다니고 못 갔잖아. 경대법대 들어갔는데 대모함이라고 또 고시 공부를 못했어. 근데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켰다니까. 근데 임마가 말을 안 들어. 내 아빠 생각대로 하다가 원수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빠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니를 응원하겠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가지고 애가 일본 갔잖아요. 그래도 속으로는 서운하잖아. 얼굴도 잘 못 보고 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손을 놓으니까 애가 돌아와서 로스쿨 간다는 거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28살에 아까 말한 시험 쳐가지고 원래 졸업했잖아요. 4월달에 지난번 강의 왔을 때 변호사님 합격자 발표도 안 났어. 발표 안 나가면 맨날 밤마다 전화가 아빠 내 되겠나 불안하다. 어떻게 이 공부를 다시 또 1년 한단 말이고 그러면서 떨어질까봐. 그러면 저는 늘 아이를 위로하고 막 이랬죠. 우리 아이는 신기하게 내가 자녀교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30살 넘은 청년이 됐는데도 아빠의 위로가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항상 카톡하고 이랬어요. 요즘은 지가 돈을 버니까 이제 엄마한테 막 이번에도 월급 탔다고 엄마 서울로 불러가지고 엄마 환갑잔치 한다고 유명한 식당 데리고 가가지고 뭐 1인당 수십만 원 식당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아빠가 평생 돈을 못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한 번도 해주지 못했다고 뭐 명품 백 파는 데 데리고 가가지고 강남에 엄마 조그만 핸드백 있잖아 명품으로 뭐 200원 막 하자 조그만 거 좀 크면 그 600만 원 한다 하자 그거 사주고 있잖아. 이제 돈도 필요 없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어제도 월급 받았다 갔다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내일 내려온대 금요일날 밤에. 왜 내려오니까 아빠 구두 사주러 내려온대.
엄마가 서울에 올라가고 지금 아빠 구두 홈쇼핑에서 사가지고 지금 다 찌그러져가 이거 있잖아. 이야기를 엄마가 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아빠 구두 사주는 대로. 아빠한테 딱 하면서 아빠는 그 물질이 필요 없다 하면서 아빠 인생이 충분히 넉넉하다 해도 에이씨 내가 사준다는데 하면서. 자, 이건 자랑이고.